투자를 했던 코인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불장이라는 시기가 있는데 네네. 하루 이틀 만에 한 90%, 100% 이렇게 거둔 수익률도 있고 거의 을 넘어가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관련된 책을 쓰신 게 실질적으로 코인을 할 때, 그 다음에 IR을 할 때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되셨었나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21년 7월에 책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22년 3월, 4월부터 제가 열심히 이제 IR을 다녔었는데 책을 썼다라는 것도 또 이 그 투자를 검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얘가 그래도 좀 전문성이 있어 보이네 라고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분명히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동시에 이제 저희도 이제 만나면 책을 선물로 드리면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선물 드리면 또 책을 쓴 저자를 또 만나는구나 하시면서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실례가 안 되면은 저희 수익률 한 어느 정도 되시는지. 뭐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처음 이제 네네. 들어갔었는데 작년 3월이었거든요. 네. 주로 이제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가격이 뭐 한 3천만 원 전후였었거든요. 와, 그러면 지금은 네. 그래도 지금 뭐 최고점 1억을 찍었다가 네네. 지금 한 8천만 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그거만큼 달을 벌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저희가 풀 베팅을 한 건 아니니까. 네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 분할 매수를 조금은 했었고 그래도 다른 자산군보다는 좀 충분히 퍼포먼스가 좋았던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뭐 그 회사 차원에서는 충분히 좀 좋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개월 정도 스킨십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럼 보여드린 수익률 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면서 했었는데요. 코로나 시기 20년부터 한 21, 2년 동안 합을 맞추면서 투자를 했던 뭐 코인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불장이라는 시기가 있는데 네네. 그 시기 때 뭐 짧게는 뭐 한 하루 이틀 만에 한 90%, 100% 이렇게 거둔 수익률도 있고 그런 거를 한 4-5개 정도 보여드렸고요. 우리가 운으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공부를 해서 왜 이 코인을 선정했고 어떤 전략으로 기다렸다 또는 이제 뭐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수익을 확 거둔 것도 있고 저희가 한 2-3개월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을 거둔 것들도 있거든요. 지금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사이클에서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시기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는 알고 있다. 다음 사이클도 올 거다 라는 식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제 설득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아까 3,000원이랑 지금 현재 그냥 9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3천만 원, 9천만 원 생각을 했을 때 거의 을 넘어가실 것 같아요. 투자 수익금이. 받았던 금액이 크니까 네네. 일반인이 여튼 뭐 그런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떤 마음이 들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좋기는 하죠. 좋기는 한데 이게 결국에는 또 투자자의 돈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그 투자자의 돈이고 이게 지금은 평가이익으로 남아 있지만은 이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다시 또 쭉 떨어져가지고 원금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또는 더 커질 수도 있지만은 그 리스크 관리를 계속 좀 꾸준히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또 매매를 엄청 잦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네. 이제 좀 사이클을 분석해서 투자한 케이스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사이클이 있고 기다리면서 좀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를 좀 찾기 위해서 뭐 다양하게 좀 두들기고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벌었을 때는 모두가 좋을 수 있지만 예, 잃었을 때도 사실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증권사에서 엄청 유명했던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이빨이 다 뜯겼다라든지 네. 제도권 증권사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휩쓸리고 있는데 좀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 같은 건 따로 또 없으셨는지. 어쩌면 저희도 이제 회사를 있고 회사에 투자해 주신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저희도 되게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다들 뭐 하하호 하지만은 맞아요. 돈을 이제 잃는 순간 서로 이제 막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사를 시작할 때 리스크가 일단 최우선이다 생각해서 비트코인 이외에 알트코인도 되게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 15,000개 정도 있는데 돈 벌려면 알트코인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만 저희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부분 투자를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 되어서 이제 원금 이상의 안전 마진을 지금은 거두어 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리스크는 조금은 없어졌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얘네들 야반도주를 하면 어떡하지? 다 인출해서 예. 이런 거에 대한 혹시 이제 안전장치라든지 제공해드린 거 어떤 게 있을지. 저희도 당연히 이제 그 투자를 유치하기 전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서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서로 부담도 안 줘야 되겠지만 서로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한 다 장치들이 있거든요. 좀 검증이라 해야 되나?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인 뭐 투자 의사결정은 22년 한 연말쯤에 결정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1월, 2월, 3월 동안에 검증을 위한 그 계약 관계나 뭐 회계
관계나 세무 관계 이런 거를 다 좀 준비하기 위한 시간으로 한 2-3달 정도를 더 가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뭐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부터 좀 받으시는지? 기본적으로 지금은 뭐 일단 개인 투자자는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한 미니멈 한 30억 이상 정도는 30억 되어야 이상? 좀 와. 효과적인. 일단 비트코인을 안 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결국에 이게 가치라는 게 있냐. 예. 기업은 매출액이 있고 가치라는 게 있는데 수요와 공급만 있는 게 아니냐. 예. 정말 비트코인은 그런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우리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거의 99%인 것 같아요. 예.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수요와 공급 말씀하셨는데 결국엔 수요가 뒷받침되면은 이제 가치라는 게 발생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화폐 같은 경우도 처음엔 이제 물물 교환으로 시작했었고 좀 더 발전해서 이제 뭐 동전이라는 주조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시기, 그리고 화폐를 통해서 뭐 이런 지폐를 통해서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결국엔 이 종이 쪼가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누군가가 신뢰를 줬고 그 누군가라는 건 결국에는 국가 또는 이제 정부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이 이제 여기에 이런 그 신뢰를 믿고 하기 때문에 가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모든 다 사람들이 다 이걸 가지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점점 더 이제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커져 나가고 있고 화폐의 기능보다는 자산의 기능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 자체가 기업이라는 것은 매출이 있고 또는 뭐 가치평가 기법도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생성되는 새로운 가치가 좀 발생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폐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인플레이션처럼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또 들었었는데 이게 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거래로서의 효용 가치는 좀 많이 또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산으로서의 가치일 때는 얼마 정도가 그럼 적당하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모든 사실 자산들은 돈을 많이 풀면 풀수록 이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돈의 가치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가 처음 났을 때는 5천만 원이면 34평을 샀었는데 지금은 50억이라는 금액이 되었잖아요. 얘가 올라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결국엔 자산으로 인정받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비트코인의 특징 중 하나가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건데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고 이게 함부로 수정도 불가하고 반감기라는 또 사이클이 있어요. 이게 한 4년 주기로 오고 있는데 그 4년 주기에 오는 반감기로 인해서 약간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있고 그걸 또 분석해보면 또 재밌는 결과들이 또 나오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올해 4월 20일에 반감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올 연말 또는 내년 한 1, 2분기 정도 분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사이클에 약간 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거를 좋습니다. 딱 듣고 나면 예. 한 번쯤 또 이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뭐 여기저기 주식이나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다 있는데 예. 뭐 싹 다 빼서 예. 비트코인에 넣을까? 예. 이 생각을 한 번쯤은 할 것 같아요. 예. 누구든 간에. 그렇게 말하는 좀 지인이 있다라면 어떻게 또 말해주고 싶으신지. DYOR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건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사실 안 들어봤습니다. DYOR이라고 Do 네. Your Own Research이에요. 아... 스스로 공부하고 찾아보고 하라라는 뜻인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에서 좋다 또는 뭐 리딩방 들어가서 이 투자 이거 괜찮단다. 저는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짓 중 하나라 생각하고 있고요. 스스로 한번 이 사이클 또는 이 시장 이거는 내가 합리적으로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이제 하는 게 맞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좋다 누군가 좋다 했을 때 하는 거는 저는 되게 비합리적인 투자 선택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 약세로 돌아섰는데 그 이유는 혹시 어떤 거라고 좀 보시는지. 그 이유가 뭐 사실 뭐 붙이기 네, 나름이거든요. 네, 네. 되게 다양한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이슈가 좀 제일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금리가 올 연초만 하더라도 한 이번에는 한 3번의 인하가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뭐 고용 지표나 물가 지표를 보면서 아 이번에는 한 번 또는 2번밖에 안 되겠다 또는 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되게 좀 불안한 이야기를 많이 던졌어요. FOMC 회의에서. 그러면서 이제 좀 뭔가 좀 쉬어가는 타이밍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보통 비트코인 사이클이 이전에 3번 있었거든요. 2008년에 비트코인 처음 나왔고 12년, 그다음 16년, 20년 그리고 이번에 24년이었었는데 16년, 18년 당시에도 보통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1년 또는 1년 반 뒤에 이제 되게 고점을 찍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감기 이후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횡보를 하는 기간을 많이 가졌어요. 또 가격이 좀 떨어져서 그렇게 좀 지루하게 만드는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개인들도 많이 있을 테고 조성하는 고래들도 있을 테고 고래들이 보면은 얘를 일부러 좀 지루하게 일부러 만들어서 개미 투자자들이 좀 떨어져 나가게끔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느 순간이 되면 확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좀 이더리움이 ETF 또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사실 비트코인 ETF만큼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라 생각하면은 그렇게 큰 영향력은 있지 않을 거다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한 60% 되는 것 같고요.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된다면은 파급력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더리움이 결국엔 알트코인의 대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가 시작되면 2개, 3개, 4개는 쉽거든요. 보통 주식시장에서 ETF 같은 경우는 섹터 단위로 많이 하잖아요.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만 담고 있고 이더리움 ETF는 이더리움만 담고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시장이 주식과는 조금은 다르게 네네. 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도 있고 라지캡 코인 펀드 또는 뭐 미들캡 코인 펀드에서 이제 스몰캡 이렇게 해서 주식과 유사하게 그런 식으로 담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만약 된다면은 여기에 좀 의구심을 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금융기관이 받쳐주는데 라는 거에 대한 안정성을 좀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뭐 본인이 직접 투자하려면은 이런 가상자산 거래소를 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번거로움이 좀 있을 수는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그냥 우리 증권사에서 연결되어 있는 계좌에서 투자를 할게. 그래서 이제 편리성 측면에서도 좀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지금은 미국에서만 ETF가 됐는데 앞으로 뭐 인도, 중국 이렇게 다 ETF 승인을 낸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뭐 더블로 점프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다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미국이 첫 번째다 생각하는데 미국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독일에서도 이미 있었고 캐나다에서도 이미 21년도 정도에 승인이 나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가장 큰 손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미국 금융시장이 전 세계를 주무르고 있고 통신력 있는 신뢰를 통해서 유입되는 자금이 많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였던 것이고 미국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새로운 신규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는 되게 수요를 더 약간 용이 더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였기 때문에 되게 좀 잘 갈 수 있는 비트코인 ETF가 되고 나서 오히려 조금 떨어졌잖아요. 네. 뭐 A라는 업체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었고 이게 오랫동안 묵혀있던 게 이 기회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좀 떨어졌던 걸로 이제 뉴스에서 저는 봤는데 그러면 사실 ETF라는 게 제도권의 돈이 들어온다라는 의미가 조금 저는 상충된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이 A라는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굳이 ETF 된다라고 해서 왜 또 제도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건지 혹시. 사실 A라는 업체가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이거든요. 그레이스케일이 2013년도에 회사를 설립했고 그때부터 이제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팔았어요. ETF는 아니지만 ETF와 유사한. 그래서 2024년 1월까지 그들이 보유했던 비트코인 개수가 61만 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걔네들의 연간 수수료는 1.5% 정도, 지금은 한 28만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수수료가 1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5%가 아니고 0.15%.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비슷하게 되었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ETF만 봤을 때 증가한 게 증가되긴 했어요. 들어온 금액이 한 17조에서 18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700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1% 정도의 수준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도 그래도 나름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금액이었고 블랙록이 1경 7천조 원 정도인가? 하여튼 되게 큰 금액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비트코인에 들어온 금액을 봤을 때는 한 20조 원 들어왔고요. 전체 운용자산에서 비트코인 들어있는 퍼센트가 한 0.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걸 봤을 때 이제 시작한 비트코인 또는 블록체인 투자의 펀드이기 때문에 적게는 한 이게 1%까지는 올릴 거라 생각을 하고 많게는 한 3%까지의 영향력을 키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이제 자금이 좀 더 유입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좀 가격은 뭐 움직여지지 않을까. 또 뭐 비트코인이나 혹은 블록엑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더 해주실
말씀이 드실지. 예,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지금 ETF에 편입되면서 좀 안전한 자산이다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결국에는 24시간 365일 돌아가고 상한도 없고 누가 좋다 하니까 투자하는 것은 좀 절대 지양했으면 좋겠고 진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좀 스스로 공부도 해보시고 수익을 얻고 싶다면 그런 개별 코인에 대한 이해도 같이 좀 복합적으로 좀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또 오랫동안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